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나와 첫 숨을 딱 내쉬는 그 순간, 사실 우리 몸에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건강한 아기 대부분이 겪는다는 이 빈혈 현상. 이게 사실은 질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멀쩡하게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왜 출생 직후에 갑자기 빈혈 상태가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아주 영리한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건 아기가 엄마 뱃속,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환경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겪는 산소 환경의 엄청난 변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 뱃속은 산소가 뭐랄까 좀 귀한 환경이에요. 제한적이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첫 숨을 쉬는 순간 주변 세상은 온통 산소로 가득 차 있잖아요. 바로 이 극적인 환경 변화가 모든 연쇄 반응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롭죠? 아기가 첫 숨을 쉬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확 치솟아요. 그럼 몸에 있는 센서가 이걸 감지하고는 와, 이제 산소 엄청 많네? 굳이 힘들게 적혈구를 계속 만들 필요 없겠다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 생산을 명령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 공장을 잠시 셧다운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에너지 절약 모드랄까요? 그러니 당연히 적혈구 생산이 잠시 멈추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자연스럽게 스르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선 예정일에 맞춰 건강하게 태어난 만사가의 견우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영아기 생리적 빈혈이라고 불러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건 질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기의 몸이 자궁 밖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 셈이죠. 정말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아주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여요. 태어날 땐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주 높다가 생후 6주에서 8주까지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생후 8주에서 12주 사이에 나디르라고 부르는 최저점을 딱 찍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다시 적혈구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최저 수치가 보통 11g/dL 정도라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10g/dL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고 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사가에게 이 생리적 빈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당연히 어떤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숙아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미숙아, 그러니까 이른둥이들의 경우에는 이 빈혈이 훨씬 더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빈혈이라고 따로 부르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확 차이가 나죠? 미숙아의 헤모글로빈 최저점은 보통 7에서 9g/dl까지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시점도 생후 3주에서 6주 사이로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만사가랑은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만사가의 빈혈은 아주 만만하고 느리게 진행되는 말 그대로 생리적인 적응 과정이에요. 반면에 미숙아의 빈혈은 훨씬 심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적응 과정이 아니라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임상적인 상태로 보는 거죠. 아니, 왜 미숙아들은 유독 더 힘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일단 아기가 작고 약하다 보니 각종 검사를 위해 피를 자주 뽑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혈액 손실이 있고요. 또 적혈구 자체의 수명도 40일에서 60일 정도로 더 짧아요. 게다가 몸은 빨리 체중을 늘리려고 따라잡기 성장을 해야 하니까 적혈구가 더 많이 필요한데 몸의 산소 감지 센서는 아직 미성숙해서 덜 민감하고 빈혈이 와도 적혈구를 만들라는 신호, 즉 에리트로포이에이틴 반응도 약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만사가와 미숙아가 겪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야겠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만사가의 경우는 그냥 영양 섭취만 잘 신경 써주면 돼요. 모유 수유와의 경우엔 4개월쯤부터 철분 보충을 시작하고요. 하지만 미숙아는 상황이 다르죠.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만 수혈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고요. 철분 보충도 생후 2주에서 6주, 훨씬 이른 시기부터 더 많은 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미숙아에게 수혈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수혈의 이점도 분명 있지만 그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정말 신중하게 모든 걸 따져보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수혈을 비교적 자유롭게 많이 받은 신생아들에게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경 발달 결과가 오히려 더 좋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말은 즉 수혈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수혈을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역시 예방이겠죠. 특히 미숙아의 경우 이런 선제적인 전략들이 빈혈을 크게 완화시키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직후에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고 좀 기다려주는 지연제대 결찰만으로도 아기가 엄마에게서 더 많은 철분을 받아올 수 있고요. 불필요한 체열을 최소화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철분을 공급해서 적혈구를 만들 재료를 미리미리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애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 섬세한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 아기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